결혼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김지은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한옥집, 남편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던 선택이 처음부터 옳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그날 밤 문득 툭 하는 문소리 때문이었다. 지은은 대기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다 결혼을 계기로 잠시 휴직을 하고 있었다. 남편 지호는 22살 연상의 금융 컨설턴트로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결혼 전 그의 부모님을 몇 번 만났을 때도 무난했다. 아버지 민재혁은 유명 사립대에서 은퇴한 문학교수였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 출신이었다. 집안은 지적이고 조용한 분위기를 품겼고 예의와 전통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했다. 결혼식은 전통 혼례와 현대식 예식을 적절히 섞은 조용한 가족 중심 행사였다. 지호는 우리 집은 조금 고지식한 편이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은 처음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첫 일주일 동안 이 집안엔 뭔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지호가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다. 결혼한 지 고작 사흘째 되는 날, 지호는 회의 때문에 급히 떠났고 지은은 시부모와 단둘이 남겨섰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상냥한 어투로 말했다. 재혁 씨, 요즘 어깨가 많이 뻐근하신가다. 지은아, 네가 한번 주물러 드릴래? 옛날엔 나도 시어른 어깨 종종 만져드렸지. 지은은 놀랐지만 애써 당황하지 않으려 했다.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속엔 부정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면 거절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고 집안 분위기는 너무 조용하고 단정했다. 그날 밤 지은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가만히 방안을 둘러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첫날부터 있었다. 시아버지 민재혁은 조용하고 학식 있는 어른처럼 보였지만 지은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시선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왔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주관적인 감각이었다. 다음 날 밤 지은이 머리를 말리고 있을 무렵 방 문에서 똑똑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민재혁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유자차가 담긴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은이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서 자주 기침하더라. 건강 챙겨야지. 그 말은 이성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기침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민재혁은 방 안으로 들어와 차를 책상 위에 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방의 구조와 책상 위 물건들을 바라보는 그 침묵이 지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님, 전 괜찮아요. 방은 제가 정리할 테니 쉬세요. 지은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민재혁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그 이후로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밤 지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지는 듯한 긴장감에 시달렸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갑자기 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숨을 죽인 채 눈을 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문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려 했다. 문은 안에서 잠궈두었는데 지금은 잠금이 풀려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바로 근처 전자기기 매장에 들러 작은 캠코더 하나를 구입했다. 그녀는 방 안 책장의 가장 위칸, 책 뒤에 그것에 설치했다. 렌즈는 정면으로 방의 문을 향했고 움직임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는 그날 하루를 평소처럼 지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새벽 2시 37분. 녹화된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민재혁이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지은이 자고 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30초 정도 서 있었고 손을 들며 무언가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돌아섰다.
방을 빠져나가기 전 민재혁의 얼굴은 정면에서 카메라에 정확히 찍혔다. 지은은 새벽 4시에 눈을 뜨자마자 영상을 확인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쿵쿵 소리를 냈다. 노트북으로 영상을 메일에 첨부해 자신의 계정에 보낸 뒤 핸드폰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그 누구도 자신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 시댁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지은은 알아차렸다. 이제부터는 침묵이 더 위험하다는 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지은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다. 회사에 복직할 생각은커녕 집안에서 혼자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영상은 확실했다. 얼굴, 시간, 행동 전부 다 담겨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어느 누구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지호에게 보여주면 어땠을까? 그는 믿어줄까? 그녀는 상상해봤다. 지호가 영상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믿기보단 충격에 빠져 부정부터 할 것 같았다. 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지은 자신이었다. 늘 중간에서 조율하려 하고 가족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지호에게 이 영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것이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방 안에만 앉아있던 지은은 결국 오후 늦게 겨우 식탁 앞에 섰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두었고 민재혁은 식탁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다.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태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더욱 귀괴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밥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캠코더의 각도를 점검하고 렌즈가 문을 정확히 비추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잠자는 척을 하며 눈은 감고 있지만 의식은 또렷한 채 기다렸다. 새벽 2시가 지날 무렵 조용히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민재혁의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웠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침대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가까이에 다다를 때 지은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전등을 켜고 큰 소리로 말했다. 민재혁은 순간 얼어붙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일부러 놀란 척을 하며 되물었다. 왜 이 시간에 문을 열었느냐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고. 민재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 혹시 그녀가 아픈 건 아닌가 싶어 들어와 봤다고 둘러댔다. 지은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는 몇 초간 더 서 있다가 방을 나갔다. 나가면서 작게 말했다. 똑똑하구나. 하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식탁에 앉자마자 아침 식사 후 몰래 노트북을 열어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은 확실히 증거를 갖고 있어야 했다. 휴대폰과 캠코더에서는 모두 파일을 삭제했다. 혹시라도 민재혁을 의심하고 방을 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왔고 지은을 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은은 그 품 안에서도 마음이 차가웠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은 아닐까. 그녀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방 안에서 둘이 있을 때 지은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만약 이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지호는 그녀를 믿어줄 수 있을까? 지호는 당황한 듯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지은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단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호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지호의 말은 단호하지는 않았지만 믿음보다는 의심에 가까웠다. 지은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믿어달라는 말이 이렇게 무력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유나는 놀랐고 분노했고 무엇보다 걱정했다. 당장 나와. 거긴 너 있을 곳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유나는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세상에 알릴 방법도 갖고 있었다. 지은은 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경찰에 바로 가는 건 아직 확실한 위반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복적인 침입, 그리고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 그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더 확실한 증거, 더 강력한 수단, 그리고 그가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결정적 한 방. 지은은 조명이 켜진 순간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감지 센서가 작동했고 방안이 밝아지자 동시에 초소형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했다. 민재혁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했지만 뒤로 물러설 틈은 없었다.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앞을 막았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긴급통화 화면이 열려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말끝을 흐리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제발 이걸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난 뒤에도 지은은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 쥐어진 휴대폰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순을 고르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경고였다면 이제부터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망설이다 결국 사실을 말했고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당장 나오거라. 당장.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견디느라 너무 오래 애써왔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혁은 식탁에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가 친구와 아침 약속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은은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카메라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다시 한번 메일로 자신에게 전송했다. 그 어떤 변수에도 대비하고 싶었다. 지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지은은 그와의 대화를 미리 준비해두었다. 하지만 막상 마주 앉자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식사 후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았다면 넌 나를 믿을 수 있어? 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랬다는 거야? 라는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버지가 그럴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는 화를 참지 못하며 당장 그 집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네가 지금 뭘 감수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한테 상처 줄 자격 없어. 내가 도와줄게. 유나는 언론계에 있었고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인맥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일단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더는 숨지 않고 자신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래전 알고 지냈던 방송 장비 전문가를 통해 추가 장비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더 정밀한 감지 기능을 갖춘 것으로 교체했고 센서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도록 조정했다. 누군가 문을 열면 방 안에 조명이 켜지고 동시에 영상이 저장되도록 설계되었다. 그 모든 장치는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숨겨졌다. 며칠 뒤 밤이 되자 지은은 일부러 일찍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은 머리맡에 두었고 녹화 앱은 실행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2시 41분 문이 다시 열렸다. 감지 센서가 작동하며 불이 켜졌고 동시에 영상 녹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가만히 눈을 떴고 문 앞에 선 민재혁과 마주쳤다. 그는 놀라 뒷걸음질 쳤고 순간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지은은 일어나 문 앞을 가로막았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한 행동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계속될 거라 생각했어요? 민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문 옆에 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영상 경찰에 넘기기 전에 어머니께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제야 민재혁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듯 낮은 자세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실수였다. 한순간의 착오였다. 다신 안 그러겠다. 하지만 지은은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방을 나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지은은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가 나가고 방 안은 조용해졌지만 그녀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는 감정이 들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가 귀가한 그날 밤 지은은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집에서 더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결심은 이미 섰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의 입에서 믿는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 편에 서주기를 바랐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온 지은은 조용히 물었다. 만약에 이 집에서 나한테 상식밖의 일이 일어났다면 넌 나 믿어줄 수 있어? 지호는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되묻는 눈빛 속엔 긴장보단 의심이 먼저였다. 지은은 말을 아꼈다. 이 질문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모든 걸 털어놓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테스트였다. 지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집은 그런 집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 괜한 의심은 서로 힘들게 할 뿐이야. 그 말은 곧 대답이었다. 그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어떤 기대도 접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유나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다. 유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 하지만 이대는 네가 침묵할 이유가 없어. 넌 피해자야. 네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네가 숨어야 해. 유나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도 언론이나 경찰에 바로 나설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보다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지은은 영상 전문가에게 부탁해 설치했던 장비를 점검하고 새로운 녹화 장치를 하나 더 추가했다. 동시에 노트북에도 자동 저장 기능을 세팅했다. 모든 영상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도록 설정했고 접근 권한은 유나와 공유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유나가 대신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민재혁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피했고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듯 평온해 보였지만 지은은 이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변해버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호는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이 집은 여전히 평범했고 자신은 여전히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지은은 그런 지호를 더 이상 설득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재혁은 다시 움직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움직임 센서가 반응했다. 방 안에 조명이 켜졌고 카메라는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지은은 일부러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은 채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 민재혁이 침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들려는 순간 지은은 눈을 떴다. 불을 켜고 일어나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자 민재혁은 멈칫했다. 지은은 놀란 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새벽에 며느리 방에 들어오는 게 이 집에선 정상인가요? 민재혁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지은은 그의 변명을 듣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어 말했다. 그냥 네가 아픈 것 같아서. 지은은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전 이 집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입니다.
최소한의 선은 지켜주시죠. 그 말에 민재혁은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가 문을 닫기 직전 작게 한마디를 남겼다. 생각보다 똑똑하네. 하지만 선을 넘지 마라. 그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식사 자리에 나갔다. 민재혁은 자리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지은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요즘 얼굴이 안 좋네. 집이 안 맞니?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을 잘못 자서 그래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기대할 것도 속내를 털어놓을 이유도 없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영상을 클라우드 외에도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생각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걸. 이 집에서 벗어날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단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지호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확인은 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도 이 집의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지은은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선택은 지호에게 남겨둘 것이다. 자신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저녁 식사 후 지은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은 지호와 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고 그녀는 그동안 준비해둔 말을 꺼낼 타이밍을 기다렸다. 식탁에서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지은의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온 지호가 TV를 켜고 앉았을 때 지은은 작게 입을 열었다. 만약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협을 받았다면 넌 내 말을 믿을 수 있어? 지호는 눈을 TV에 둔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어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넌 내 편이 돼줄 수 있어? 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다. 아버지나 어머니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부모님 어떤 사람들인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 속엔 분노보다는 당황함 그리고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가족을 의심하지 마. 집안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해.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지호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내의 고통은 그에게 불편한 진실에 불과했다. 지은은 더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기대가 사라졌고 남은 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각성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나와. 내가 기사로 다루든 기자들한테 흘리든 뭐든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거기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유나의 말은 경고였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다. 지은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다음 날 오전 영상 기술자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방 안에 미니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가 움직임을 인식하면 조명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녹화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조정했다. 모든 장비는 은밀했고 외부에서 눈치챌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었다. 밤이 되자 지은은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촬영 장비는 이미 작동 중이었고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다. 새벽 2시 35분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센서가 반응하면서 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렸다. 민재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지은은 일어나 문 앞을 막아섰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지은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이 장면 영상으로 다 저장됐어요. 경찰에 보낼 수도 있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걸 권하세요? 민재혁은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냥 그게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럴 필요까진 없잖니. 그는 간신히 말문을 열었지만 지은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건 오해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는 분명해요. 앞으로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제가 다 기록할 거예요.
민재혁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대로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산실을 털어놨다.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한 단어씩 조심스럽게 꺼내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도 돼. 그 한마디에 지은은 다리가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 다음 날 아침 민재혁은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친구 만나러 일찍 나가셨어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그가 직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은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가방을 쌌다. 많은 걸 챙기진 않았다. 꼭 필요한 영상 저장 장치와 노트북, USB만을 담았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에 글을 남겼다. 당분간 부모님 댁에 머물 예정입니다. 연락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은은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었고 곧이어 공포와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공간에서 자신을 지켜낸 여자였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진실을 말할 차례였다. 침묵을 끝낼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은은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녀를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다. 밤이 깊도록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지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지은이 말을 다 마친 뒤에도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한 가지 좀 도와줘야겠어. 지은이 일인데. 아버지의 형은 현직 경찰 간부였다. 지은은 그제야 이 일이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노트북을 열고 유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모든 영상을 첨부했고 글 하나를 써서 함께 보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에세이였고 누구의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유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건 단순한 가정 내 사건이 아니야. 이미 예전에도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조사해볼게. 며칠 후 유나로부터 녹음 파일 하나가 전달됐다. 그것은 1년 전까지 민재혁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의 음성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당했어요. 밤에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왔고 샤워할 때 문 두드리기도 했어요. 말하면 다들 제가 예민하다고 했고요. 그 목소리는 지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자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전 누군가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는 현실. 지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죄책감, 슬픔, 그리고 책임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고발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침묵 속에서 사라진 목소리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아픔이 지금 그녀를 통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유나는 지은의 글을 익명으로 편집해 한 여성 전문 매체에 기고했다. 제목은 가면 뒤의 침묵이었다. 실명은 없었고 지은의 얼굴도 드러나지 않았지는 글의 내용은 날카로웠고 진실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고 그중엔 익명으로 고백하는 피해자들의 반응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은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울고 웃었다. 나도 그랬어요. 말 못하고 묻어뒀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용기 내서 말하려고 해요. 이 짧은 문장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자신이 해낸 일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주었다. 며칠 뒤 지호가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몇 번의 전화와 문자, 지은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연락은 점점 절박해졌고 결국 그녀는 메시지 하나를 열어봤다. 지금 집이 난리야. 아버지 관련 기사 보고 다들 전화 오고 어머니는 혈압까지 올랐어. 제발 얘기 좀 하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걱정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상황 수습을 위한 설득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민재역에 소속되어 있던 지역 문화재단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지은이 제출한 영상 자료와 녹취 일부가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전달되었고 그는 지휘에서 해제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발표됐지만 지역사회에선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가면이 벗겨졌다는 걸. 지은은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 과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야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울리는 벨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받았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네 말이 맞았어.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나 봐. 네가 겪은 일 이제야 이해가 돼. 미안하다. 지은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너무 늦은 사과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은은 메일을 하나 더 열었다. 여성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그녀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았으며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지원과 법률 자문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은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자문 활동에 동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답장을 썼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르며 지은은 작게 웃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었다. 지은은 여성 인권단체의 연락을 받은 후 며칠간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많은 용기와 책임을 요구했다. 이미 익명으로 나간 글만으로도 큰 반향이 있었는데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의 삶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두려움 너머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결국 그녀는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단체와의 첫 만남에 참석했다. 상담사, 법률 자문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가서 나도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못했던 말을요.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다. 자기 안에만 닫혀있던 상처가 다른 이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단체에서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조용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침묵을 선택해온 피해자들이며 아직까지도 법적인 대응은커녕 말조차 꺼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은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승낙했다. 그날 간담회장은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30명 남짓한 참석자들이 모였고 대부분은 말을 아끼며 앉아 있었다. 지은은 손에 준비한 메모지를 준 채 간상에 온났다.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사람이고 더는 숨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세한 설명 없이 자신이 겪은 일, 그때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혹시 당신처럼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나도 매일 용기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매일 무너졌다가 조금씩 다시 일어났어요. 용기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지은은 간담회, 상담 프로그램, 법률 자문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기로 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때로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일, 때로는 메일에 답하는 일, 아주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일들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은은 자신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친구들과도 만나며 예전과는 다른 삶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가슴이 조이지 않았고 밤에 잠들기 전엔 평온한 숨을 쉴 수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단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고 담당자 부재로 지은이 대신 응대하게 되었다. 그는 동생이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아무데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조용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필요한 절차와 지원 방법을 안내해 주었다. 며칠 후 그가 감사의 메일을 보내왔다. 제 동생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여전히 연락을 끊지 못한 지호에게서 메일이 왔다. 그는 사과했다. 이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지은은 메일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에 대한 감정은 정리되었고 과거는 지나간 자리일 뿐이었다. 그 대신 그녀는 그 메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메일함을 열었다.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지은은 노트북을 앞으로 당기며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조용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부터 믿어보세요. 며칠 후 지은은 여성인권단체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 초청받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간담회가 아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자리였다. 연단에 오르는 일은 언제나 떨리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지은은 손에 쥔 메모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말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흔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하고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그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순간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은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말끝마다 결심이 실려 있었다. 누군가의 체면, 집안의 명예, 사회적 지위는 한 사람의 고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고통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라고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 사회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후 이어진 발표에서 법률 전문가, 상담사, 교육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은은 청중석으로 내려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누군가 건네는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연대감이 있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몇몇 언론에서 지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녀는 한 곳을 선택해 정중히 응했고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세상에 균열을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려면 옆에 서서 함께 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며칠 뒤 인터넷에 게재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댓글엔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몇몇은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읽으며 마음속으로 그들을 응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낮에는 상담 교육을 받고 저녁엔 메일함에 도착한 사연들을 읽고 답장을 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소녀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중학생이라고 밝힌 그녀는 지은의 기사를 읽고 용기를 냈다고 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괴로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매일이 무서웠다고. 지은은 밤새도록 답장을 썼다. 따뜻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고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는 당신 편에 서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보내기를 누른 후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았다. 어디에선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이어질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은 자신에게 말했다. 살아남았다는 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말은 누구에게나 건넬 수 있는 진심이기도 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시간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가장 큰 교훈은 침묵 속에 묻혀버린 진실도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 아픔이 무시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민감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서 무엇인가 느끼셨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